오송 AI-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립학교를 짓는데 지방비를 더 내라더니 이번엔 왜 내냐고 정부 부처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원인이던 임시제방을 부실공사한 현장 소장에게 결국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제 체념했습니다. 남자 탁구의 전설인 김택수 감독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택수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는 2027년 개교를 앞둔 AI-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재부가 지방비 분담을 더 요구해 조정을 끝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국립학교에 지방비 투입이 맞느냐며 투자 심사를 반려했습니다. 정부 부처 사이 시각차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제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수건사업 중 하나인 국립 AI-바이오 영재학교. 일찌감치 부지가 정해졌고 예타도 면제됐지만 총 사업비 585억 원 중 충북이 얼마를 낼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1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충북에서 210억 원을 내는 걸로 정리돼 뒤늦게 설계가 진행 중인데 내후년 3월 개교하려면 올해 안에 건축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지방비, 즉 건축비 투입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인데다 국립학교에 왜 지방비를 투입하냐며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심사를 반려한 겁니다. 국립학교에 대한 운영과 설립에 대한 사무는 국가에서 전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에 대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국가 사무에 지방비 투입이 적절한지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이의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충북이 요구한 학교라며 돈을 더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행안부가 국립학교에 돈을 왜 내냐고 막아선 꼴. 지방재정계획은 고쳐 넣으면 되는데 지방비 투입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당장 충청북도가 추경을 통해 세우려던 건축비는 물론이고 기재부가 올해 건축비 몫으로 추진 중인 국가 추경 100억 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추경에 건축비를 담지 못하면 착공을 내년으로 미뤄야 하고 개교까지 남은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재심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이미 충북이 요구한 학교란 걸 알면서 국립학교는 국가가 세우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도는 지방비를 투입한 국가사업들의 사례와 이를 허용하는 법령 등을 취합해 오는 7월 재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명확히 하고 도교육청과 청주시의 분담도 확정해 지방비 투입 명분도 강화할 예정. K-바이오스퀘어의 연계, 확장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AI나 바이오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꼭 지방비 투입을 통해서라도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7월 재심사 통과도 실패하면 내년 재도전을 기약해야 해 영재학교 개교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오는 10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대선 후보 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 첫 결과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청권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청주체육관에서 대선 출마자들의 합동 연설회를 들은 뒤 최종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후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해 충청권 경선의 순위가 발표됩니다. 한편 5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는 21일부터 27일 사이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수도권 경선은 오는 27일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번 대선 유정복 예비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힘 다른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사장교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인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나라로 메인 슬로건을 확정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송 참사의 원인인 임시제방 부실공사의 현장 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오송 참사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대 시민재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나머지 43명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근 도로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임시 제방을 부실공사한 현장 소장 57살 전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최소 징역 15년은 줘야 하는데 규정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고 무기력함까지 느낀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무겁다며 줄여주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공사감리단장 58살 최모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했지만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감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감형에 크게 실망했던 유가족들은 확정 판결에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쉽더라도 거기서 더 감형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벌 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45명 중 2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1심 선고를 받았고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은 오는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에는 남자 탁구의 또 다른 전설인 김택수 전 탁구협회 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김택수 촌장은 선수촌의 열린 운영을 강조하면서 지역과의 교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과 베이징과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90년대 한국 탁구의 레전드였던 김택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유승민의 금메달을 이끌었던 김택수 전 부회장이 진천 선수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제자는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스승은 국가대표 훈련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로 17년, 지도자로 7년 동안 선수촌 생활을 했던 김 촌장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선수촌을 자율과 개방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병대 입소나 새벽 훈련, 와이파이 제한 등 시대착오적 강제보다 선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자기 가슴에 태극기가 달려 있는지 그 자유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그러나 훈련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계를 넘는 끝없는 반복 훈련만이 세계 정상에 도전할 수 있기에 국가대표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팀장님이 항상 저희 훈련장에 나오셔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택수 촌장은 지역과의 소통도 밝혔습니다. 각 종목의 유망주는 물론 충북의 어린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국가대표를 만나고 꿈을 키울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또 일반인 견학이나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진천 선수촌을 상징적인 명소이자 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 훈련에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사전에 얘기만 되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진천의 명물을 한번 명품 선수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 탁구의 레전드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국가대표 훈련의 책임을 맡은 김택수 선수촌장. 진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국토교통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병옥 음성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와 혁신도시 특별지원 규정 신설, 또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다음 주부터 의대와 의전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유급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는 공지문을 통해 대면 수업 시작 후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하고 전공 과목에서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 필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도 유급 처분되며 재학 중 3회 유급되면 재적 처분됩니다. 또 앞서 건국대 의대 학생지도위원회는 다른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막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공격성 강한 청상아리나 백상아리 같은 포악한 상어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마주치는 일이 드물겠지만 혹시라도 상어를 보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습니다. 몸 길이가 302cm에 달하는 청상아리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울진군 앞 북위 36.6도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모두 44마리, 시기별로는 7월에 16마리가 잡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6월 5마리, 8월 4마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추세는 2023년도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잡힌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잡힌 겁니다. 이런 여름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상어는 청상아리와 청새리 그리고 백상아리입니다. 주로 따뜻한 물에 서식하고 성격이 난폭한 상어들입니다. 매년 80곳 안팎의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어가 수심 얕은 곳까지 오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올해도 해수욕장에 안전 그물을 설치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로 한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모두 15곳에서 올해는 그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 그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상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상어와 마주치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처 때문에 피가 날 경우는 해수욕을 피하고 상어 주변에서 물에서 첨벅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어를 가까이 마주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눈이나 주둥이를 소지품으로 힘껏 찔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변덕스러운 4월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저온 피해와 냉해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가 휘몰아친 강원도뿐 아니라 경북이나 전북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농가들은 30에서 최대 70%까지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현지 조사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하얀 꽃이 만개한 전주의 한 배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풍경은 화려해 보이지만 배꽃의 속을 보면 씨방이 까맣게 말라주고 있습니다. 멀쩡한 배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꽃이 피기 전 봉우리 상태이던 배나무는 지난 5일 새벽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50% 정도는 먹었죠.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먹었어요. 예. 이게 이제 남은 과도 정상품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전주를 기준으로 올해 배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사흘가량 앞당겨졌는데 이후 꽃샘 추위가 찾아온 것입니다. 배 저온 피해는 현재 경남과 전남 등 남부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고 배 재배가 800헥타르에 이르는 전북 역시 피해 신고가 속속 접수되면서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전주와 김제를 중심으로 피해가 최소 30%에서 심한 곳은 70%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꽃눈이 냉해를 입을 경우 당장 착과율이 떨어지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은 최근에도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극심한 기후변화로 5월까지도 꽃샘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온도가 내려갈 시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셔서 열풍 방사팬, 미세 살수장치,
고체 연료를 활용해서 온도를 올려주셔야 하고 저온 피해는 배 이외에 복숭아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장수와 무주가 주산지인 사과 역시 이달 23일을 전후로 개화기를 앞두고 있어 과수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충북에 머물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일정 기간 충북에서 생활하면서 관광지 방문이나 축제 참가 등의 과제를 이행하면 인원과 체류 기간에 따라 숙박비 등 각종 경비를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지역은 제천과 보은, 옥천, 괴산, 그리고 단양입니다. 또 평일에 자연휴양림이나 한옥체험마을 등 도내 공공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요금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보은군이 오는 7월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합니다. 지난 1월 무료로 전환한 진천과 음성에 이어 충북도 내 세 번째로 보은군민은 물론 방문객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37억 원가량 버스 손실을 보전해줬는데 이번 무료화에 따라 1년에 8억 7천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기 힘든 오지마을에는 사랑택시의 운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주동물원이 관람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석 달 동안 문을 닫습니다. 청주시는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5억 원을 들여 동물원 진입광장부터 주요 산책로와 야생동물 보존센터 진입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의자와 미끄럼 방지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정상 운영하고 오는 9월 재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와 건강보조식품 제조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옷가네가 515억 원 규모의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옷가네는 오는 2028년까지 제천 1산업단지 13,000여 제곱미터의 식품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최대 1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